대부분의 비파열성, 그러니까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는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부풀어 오르다가 일부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에서 뇌혈관 치료, 수술 및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우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 뇌동맥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뇌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류라고 하는 것은 혹이거든요. 그래서 뇌동맥에 혹처럼 불룩하게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뇌 속에 있는 혈관에 일부 작은 결손이 생기면서 풍선 불면 얇아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혈관이 그렇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모양이 마치 그 꽈리 열매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흔히 뇌혈관의 꽈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뇌동맥류는 부풀어 오르다가 일부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뇌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게 되고, 뇌 지주막하 출혈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두통과 어지럼증이 증상이 반복돼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MRI를 찍었는데 알고 보니 뇌동맥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을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신경외과에 어떻게 갔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비파열성, 그러니까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는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뇌동맥류랑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건강검진이 매우 보급화되어 있어서 MRA나 우리 CTA라고 하는 뇌혈관 CT를 찍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면 이 증상이 뇌동맥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대부분은 증상과 뇌동맥류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파열, 터지지 않은 상태의 뇌동맥류인데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후교통동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동맥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3번 뇌신경이라고 하는 동안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안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라도 동안신경 마비에 의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신경 마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우리 안검하수라고 하면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서 한쪽이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복시라고 하죠. 혹은 이중시라고 하는데, 안구가 한쪽을 쳐다볼 때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마비가 생기게 되면 어떤 사물을 쳐다볼 때 상이 같이 이제 맺히지가 않아서 겹쳐서 보이는 그런 복시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안과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안과적인 검사상에서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동안신경 마비를 의심하고 신경외과로 리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채기를 한 번 했을 뿐인데 머리가 깨질 듯이 갑작스럽게 심하게 아팠다. 이게 뇌동맥류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동맥류는 사실상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두통, 만성적인 두통이나 일가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동맥류와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동맥류가 파열하게 된다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압이 상승함에 따라 구토, 그리고 의식저하, 혼수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평상시에 호소하는 그런 두통들은 이 동맥류와는 큰 관련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본인이 느껴보지 못할 만큼의 강도가 높은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동맥류 파열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실이나 외래를 빨리 방문하셔서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동맥류도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2012년도에 NEJM에 실린 일본의 유카스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 많은 논문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근거가 되고 한 6,700명의 비파일성 뇌동맥류 환자를 추적 관찰한 논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략 한 1% 정도가 파열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고 해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질수록 파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크기가 7mm가 넘어가게 되면 그 파열성이 유의하게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거 외에도 모양에 따라서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좀 유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교통동맥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2.3%까지 파열성을 나타내고, 후교통동맥 같은 경우에는 한 1.9%, 그리고 후방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높은 한 4%까지도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서 바탕으로 그 결과도 비슷한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동맥류 모양에 따라서도 파열 위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맥류 모양이 동그란 게 아니라 올록볼록한 수포 형태, 블랩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로뷸리라고 해서 옆 형태로 구역화되어 있는 모양들은 조금 더 파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아니면 가족력,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도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죠. 클립 결찰술, 이제 개두술하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혈관내 수술이라고 해서 혈관 안쪽으로 관을 넣어서 코일 색전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김민우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클립 결찰술은 동맥류가 튀어나오는 부위를 클립으로 이렇게 물고 나오는 뜻이고, 코일 색전술이라는 거는 혈관 내 시술로서 튀어나온 부위 안쪽에다가 백근 코일을 이렇게 돌돌 말아놓고 나오는 건데, 클립 결찰술은 바깥에서 이렇게 그 튀어나온 부위를 클립으로 물어놓고 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더 이상 피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고,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온 안쪽, 내벽 안쪽으로 코일이 말리게 되면서 이 안쪽으로 혈류가 느려지게 되고, 그 와류가 생기게 되고, 피가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쪽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은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거 넣는 거 계속 그냥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사실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찝고 뭐 잘라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동맥류 그 클립은 이제 보통 대부분 티타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티타늄 클립을 집어 놓으면은 그건 영구적으로 있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있는 거고, 코일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통 이제 우리 백금 재질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낭창낭창한 실타래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넣어놓고 밖에서 끊고, 또 추가로 넣고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빽빽하게 채워 넣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맥류 안에 계속 영구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상에서 3mm짜리 비파일성 동맥류를 진단받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동맥류를 치료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뇌동맥류 자체 원인만 따지면은 가장 중요한 게 크기, 그다음에 위치, 모양,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다른 뭐 복부 동맥류나 이런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미리가 넘어가면 치료를 한다, 몇 미리 이하면 경과 관찰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뇌동맥류는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서 김민우 교수가 설명한 대로 위치에 따라서는 파열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앞서서 얘기한 그 1%는 연간 파열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동맥류가 터질 확률이 1%라는 얘기거든요. 10년 동안 봤을 때는 그럼 10%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동맥류의 위험성을 이 연간 파열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크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기만 가지고 절대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3mm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요. 7mm가 넘어가면 위치와 상관없이 파열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3mm에서 7mm 정도 이 사이에 있는 동맥류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 중요한데 그 치료를 하는 의사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시술, 혈관 내 수술을 하자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좀 더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하는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거긴 한데 이 3mm에서 7mm 정도의 크기인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교통동맥, 후교통동맥, 그다음에 후방순환계라고 하는 기저동맥 이런 경우는 연간 파열률이 1%보다 최대한 서너 배까지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기가 작은 경우라도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이 비파열 동맥류는 터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환자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크기의 동맥류라도 30대 환자와 80대 환자는 우리가 예방 목적으로 접근할 때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30대 환자는 향후 앞으로 4, 50년 동안 터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80대에 다른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는 이게 남은 여생 동안 터질 확률보다 치료에 따르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환자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을 하느냐, 시술을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 신경외과 의사들한테도 끝나지 않는 이제 그 논쟁거리인데 수술과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혈관 내 수술만 하는 경우가 따로 있고 김민우 교수나 저처럼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동맥류의 모양이나 위치, 크기, 그다음에 환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다르게 결정합니다. 머리를 열고 개두술을 해서 클립 결찰술을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한 경우는 수술 접근해서 더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중대뇌동맥, 그다음에 혹은 우리 중요한 혈관이 나가는데 그 혈관을 코일 색전술로 살릴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전 맥락동맥이라고 해서 동맥류의 입구에서 나가는 혈관이 막힐 경우에 마비나 시력 시야 장애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 클립 결찰술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로 접근했을 때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 그래서 우리 상상돌기 주변에 있는 동맥류랄지 기저동맥을 포함한 후순환계 같은 경우는 수술적 접근을 하려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그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혈관 내 수술, 그러니까 즉 코일 색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도 중요한데 클립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재발률이 떨어집니다. 젊은 경우에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클립 결찰술을 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환자, 그다음에 다른 기저질환이 많아서 전신마취나 이런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도 코일 색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동맥류 상태, 그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환자의 치료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혈관 내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파열 동맥류 같은 경우는 터지지 않은 거고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라고 결정해주면 굉장히 편하고 고맙겠지만 환자들을 만나 보면은 환자나 보호자마다 다 성향이 굉장히 틀리시거든요. 어떤 분은 수술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명을 드려도 나는 죽어도 수술 안 하겠다. 어떻게든 혈관 내 시술로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코일 색전술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리 열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최대한 재발률을 낮게 한 번에 치료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치료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상의를 하고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